이렇게 갈 거고, 국어는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중요한데 보실까요?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비문학이 어렵대요. 꽤 많이 얘기하셔요. 이럴지도 몰라요. 매산비부터 사면 절대 안 돼요. 왠지 말씀드릴게요. 옆집에는 매산비 사서 풀렸는데 그냥 잘 된다는데요. 걔 진짜 똑똑한 거예요. 보세요. 저희 나라 수능은 1994년에 시작된 거 아시죠? 그렇지만 94년부터 2004년까지는 거의 수능이 교과서의 내용을 일부를 계속 직접 반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고력형이라고 100% 보기 어려운 05년도부터 진짜 사고력형이에요. 05년도부터. 05년도 수능 그래서 되게 쉬워요. 교과 내용을 직접 연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이거 알려나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저희 나라 비문학 독서의 난이도는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쭉 올라가다가 13년까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다 13부터 17까지 조금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17부터 22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23, 24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난이도가. 근데 매산비는 어떤 거죠? 최근 5개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고등학교 1학년 애한테 갑자기 여기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렵죠. 고3들도 막 헐떡헐떡 하는데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 거부터 풀어야 돼요? 최근 거부터 풀어야 돼요? 과거 거부터 풀어야 돼요? 과거 거부터 풀어야죠. 너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지 마시고, 아이가 어렵다고 하면 요거 사지 마시고 이걸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출판사랑 관련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국어 강사라면 이 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건 서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하지 않아요. www.마달.com 혹은 마르고 닳도록 해서 마달이거든요. 이거 줄임인데 이 사이트에 가서만 구매가 가능한데 1권부터 4권까지 있어요. 근데 1권이 가장 최근이고 4권이 가장 과거예요. 어디 거부터 사야 돼요? 4권부터 사야죠. 근데 이 책은요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안 팔아요. 왜냐면 수능이 새로 시작되면 자기가 또 해설을 추가해서 책을 구성을 새로 바꾸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 앞에 한 회분 들어가니까 이게 밀려서 책을 4권까지 내지 5권을 매년 고민하죠. 그래서 살려면 지금 사셔야 돼요. 살려면 지금 사셔야 되고 4권을 먼저 사셔서 공부시키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는 애들의 기본 어휘적인 측면도 잘 다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성이 뭐고 감성이 뭔지, 인간의 본성은 이성과 감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서양 철학적 사고, 그런 게 한 지문으로 돼 있어요. 2015학년쯤 되면 그거 알지 있어요. 칸트는 인간의 본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철학자이다 하면서 뭐 이성이 이랬고 감성이 이랬다 그냥 나와요. 마치 안다는 전제로 쓰죠. 그러니까 과거 수능부터 지금까지 내용이 적체됐기 때문에 2011학년도 수능에 저는 채권 지문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냥 채권의 이자율, 채권 프리미엄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과거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비문학은. 그래서 아이가 어렵다고 하면 그런데, 자, 근데 또 하나, 또 바로미터를 하나 또 드릴게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그렇게 옛날 수능을 풀었는데도요, 옛날 글을 풀었는데도 한 17문항 중에서 12문항을 채 못 맞춰요. 자, 일단 풀이할 때는 시간 제한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처음 공부할 땐 시간 제한 두는 거 아니에요. 시간 제한은 언제부터 두는 거예요? 90점 맞을 때부터요. 90점 맞을 때부터 시간 제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간 제한하면 애 공부 시겁해서 국어 싫어져요. 별거 아니지만 시간 제한 두지 않고 풀었는데도 12개 이하를 맞아요.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독서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단어부터 시작해야죠. 그죠? 그래서 그 단어는 이런 책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1, 고2, 고2, 3, 모의고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매우 핵심적인 교과 단어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입학 수준으로서 전 제일 적합하다고 봐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개 더 갈게요. 만약에 이 책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EBS가 만든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예전 설명할 때도 얘기 많이 했는데 EBS가 만든 어휘가 문해력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이게 학년별 학기별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몇 학년 거 해야 돼요? 아이가 보고 단어를 설명하지 못하면 그거부터 하셔야죠. 그죠?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책도 안 비싸요. 그거는 10,000원이 안 돼요, 한 권에. 그러니까 그 책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것조차 어렵다면. 그죠? 아마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어렵다. 이게 제 문해력 수업의 부교재거든요. 예, 이 부교재인데 제가 이걸로 아이들한테 리딩 하기 전에 제 문해력 수업을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읽으면 그나마 좀 나아져서 제가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요 정도 수준은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를 그러면 잘 알아야만 정말 글을 읽을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한번 같이 체험해 보실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안이. 알고 계시죠? 대안 갑니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문장이 어떤가요? 되게 싸가지가 없죠. 되게 싸가지 없지 않아요? 요즘 그래요. 그 애들이 어휘력이 떨어지면 너무 힘들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태양 중심설이 지구 중심설의 대안이에요. 그러면 지구 중심설이 먼저 존재했어요? 태양 중심설이 먼저 존재했어요?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태양 중심설이 나온 거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서 얘를 대안으로 세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 중심설이 먼저 존재했고 태양 중심설이 그 나중에 존재하게 되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생각을 좀 더 해볼까요?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래요. 그러니까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무슨 뜻이죠? 더 빛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죠. 고칠 게 빛날 혁.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빛난 게 여기에서 여기로 간 게 한층 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대요. 그러면 누가 원래 형이상학적이었어요? 지구 중심설이 형이상학적이었고 얘를 뒤바꿨던 그 힘은 어디 있어요? 경험주의와 수리과학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형이상학이 무슨 뜻이에요? 형이상학 무슨 뜻이에요? 형체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형체 이상의 것을 얘기해요. 경험주의는 뭐예요? 뭘 가지고 있어야 경험을 할 수 있죠? 감각을 가져야 경험할 수 있어요. 형체를 뛰어넘는 것은 추상적인가요?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이에요. 경험할 수 있다는 건요?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휘력이에요. 물이 휘자거든요. 얘랑 같은 개념이네. 얘랑 비슷한 생각이구만. 이렇게 하는 게 어휘력이거든요. 그럼 어휘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단어를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없고요. 단어를 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하고 체험하는 양의 차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휘를 모르면 글읽기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야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잠깐만 있어봐. 여기 없지? 엄마 물어봐야겠다. 누구네 엄마 애 국어 1등급이래. 뭐야? 그랬을 때 매산비. 그래? 야 이거 이러면 안 돼요. 폭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왜 폭력인지 이해하시겠죠? 쉬운 거부터 아이가 어떤 감정이 느껴야 돼요? 할만하네. 이게 중요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가면 되거든요. 시작하는 단계부터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못해요. 감정이에요. 요즘 국어는 어떻게 가져가요? 이렇게 가요. 요즘 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 과학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이게 논란의 문제긴 한데 2019학년도 수능 끝나고 나서 물리학 교수님 중에 김상욱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께서 저는 근데 이거 국어 문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전 선지만 보고 아닌 거 바로 제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때요? 그런 전문 지식화된 것을 국어화 시켜요. 그러니까 어휘력 수준은 점점 높아지죠? 애들 문해력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어가 변별하기 쉬우니까 국어는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국어는 이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상위와 하위를 나누는 계급화가 쉬워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은 계속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이렇게 된 거고요. 어떤 아이는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글은 이해를 잘 하겠다는데 글은 뭔 말인지 다 알겠대요. 근데 문제를 찾고 틀려요.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건 몇 점 이상이죠? 85점 이상자 애들이죠. 물론 중등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고등학교 모의고사가 기준이 아니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럴 땐 오답 노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에요. 어떤 농부 A가 있는데요. 농부 A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농부 B가요. 다른 농부들이 약간 게으른 사람들이거든요. 약간 그 개미와 배짱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일할 때 하지 이 녀석들 하면서 조롱을 하는 장면이에요. 됐어요? 이 다른 농부들을 조롱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뭐가 남죠? 농부가 조롱했다. 농부가 조롱했다. 농부가 조롱했다. 맞다.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걸 틀린 친구라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렇게 틀렸어요. 보면 알죠. 병신. 막 이러겠죠. 근데 거기서 병신하고 끝나면 계속 병신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적절한 표현을 적절하게 고쳐야 돼요.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농부들을 조롱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능동, 피동, 주체, 객체가 바뀌는 걸 조심해야겠네. 부적절한 표현을 적절하게 고치고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걸 조심해야겠네. 까지 해야 오답 노트예요. 부적절한 선지를 적절하게 고치는 거. 이게 오답을 보완하는데 가장 10문제를 틀리면 8문제는 이것만으로 보완이 돼요. 부적절한 표현을 적절하게 고쳐라. 해설지 보고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해설지의 내용을 끄덕끄덕해서 이해됐다면 만약에 맞는 표현으로 고치면 어떻게 되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오답 노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습관이에요. 그 다음 또 이게요. 어머님들은 고전문학 좋아하셨어요? 네. 근데 그 어머님 시절의 고전문학은 제가 보니까 옛날 시험 보니까 좀 심해요. 너무 심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지금 그렇지 않고요. 맥락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볼게요. 일단은 우리 아이가 국어가 3등급이에요 하는 친구들, 우리 아이 모의고사 3등급이에요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고전문학을 못해요. 고전문학을 처음 보는 거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읽는 거냐? 되게 단순해요. 고전시가가 어렵다? 대부분 여기가 틀렸어요. 많은 강사들도 여기가 틀려요. 공부 절차가 틀렸어요. 뭐 어떻게 틀렸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넘어가서 대부분은 이 원문을 줘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요. 자, 얘들아, 연하가 뭐냐면 흰구름 뿌연 연하가 뭐야? 안개와 노을이란 뜻이야. 산람이 뭐냐면 산아지랑이란 뜻이야. 천암이 뭐냐면 바위가 1000개란 뜻이야. 만학이 뭐냐면 골짜기야, 만개란 뜻이야. 이걸 막 가르쳐줘요, 단어를. 그리고 난 다음 문장을 읽어줘요. 근데 그랬는데도 아이가 왜 이걸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읽기 싫어져요. 저희 인간의 사고는 대에서 소로 가는 걸 좋아해요. 소에서 대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큰 틀, 아웃라인이 먼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보세요. 저희 나라의 사대부 아저씨들이 자연이 좋다고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아저씨들은 왜 그래요? 자, 첫 번째,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관직에 등용되기 전의 아저씨들은 왜 자연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자연이 좋아하면 욕심이 많아 보여요? 적어 보여요? 욕심이 적어 보여요. 이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아저씨도 있어요. 관직에서 은퇴한 아저씨들. 조선시대 때 은퇴하면 돈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식읍이라고 해서 읍 단위를 그냥 줘요. 그 읍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읍이 뭐예요? 시급. 야, 이거 먹고 살아라, 이걸로. 돈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은 뭐 하기 쉽지? 복직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임금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해요. 임금께 감사합니다. 저 복직하면 안 돼요. 전 너무 행복해요. 저 두세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유배한 아저씨들이 있어요. 유배한 아저씨들은 유배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잘못해서 왔죠. 그래서 어디로 보내진 거예요? 자연으로 보내졌어요. 그죠? 그러면 자연을 냄새가 나. 벌레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으로 보내 누굴 욕한 거예요? 임금을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좋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미치겠다. 너무 좋다. 근데 누가 더 좋다? 임금님이 더 좋다. 근데 나라 어떡하지? 너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웃라인이에요. 그러면 송순의 면왕전가예요. 송순 아저씨 은퇴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을 얘기했네. 왜 그럴까? 그래, 고맙고 나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나 보다. 아웃라인 잡혔죠. 그 다음에 단어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느냐? 잘 보세요. 무조건 공부는 현대어부터 보는 거예요. 현대를 보고 나서 전체 아웃라인 잡히고 이래서 썼구만. 그래, 알겠어. 하고 나서 뭐예요? 이제 여기 잠깐만, 흰구름 부연연하, 흰구름과 뿌연 안개. 그럼 얘가 뿌연 안개와 노을. 얘가 안개와 노을인가 보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단어를 먼저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단어 이만큼 외웠는데 문장 이만큼 읽었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하기 싫어져요. 뭔 소리인지 알겠는데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가야죠. 순서예요. 순서. 이렇게 고전 시가. 그 다음 하나 또 갈게요. 요거 한번 더 보세요. 요거를 할 때 모르는 단어 그럼 어떻게 정도내나요? 연하, 안개와 노을. 그게 아니고요. 안개, 연, 노을, 하.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가 들어간 다른 말을 보면 노을인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죠. 그게 우리가 한자를 배웠던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도를 하는 거예요. 한자의 디자인을 알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한자 디자인은 누구만 써요? 우리나라밖에 안 써요. 우리나라랑 대만만 쓰죠, 지금. 번자는. 중국은 이미 간자라고 바꿔 쓰고 일본도 가타카나라고 쓰니까 디자인 필요 없어요. 디자인 안 외워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정돈하면 되고요. 좀 더 가볼까요? 여기에서 애들이 요즘 유독 더 어려워하는 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이런 주제의식을 쉽게 정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책이 있어요. 만화로 읽는 수능 고전시가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내신할 때도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전에 있는 구절을 만화로 그렸고 이게 왜 이런 의도로 썼는지를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혹시 그 나태주 시인의 따님 남인혜 교수님이라고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오셔서 막 이렇게 방송도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자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거 꼭 익혔다라는 얘기 하시죠.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 좀 더 가볼까요? 고전 소설이 어렵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가족관계를 정리해보세요. 군과 대군의 차이가 뭐예요? 공주와 옹주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옹주가 남잔지 아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옹골차 보였나 봐요. 그 다음에 부마가
부마가 가장 극단적인 아이는 아버지가 타는 말인가요? 이렇게 묻는 친구도 있었고 부마가 세컨드인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니까 정마가 있고 부마가 있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별거 아니죠. 뭐냐면 상이 왕이죠. 그러면 왕한테 뭐가 있을 거냐면 와이프가 있을 건데 왕은 와이프가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처를 뭐라고 부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죠. 남자를 낳을 수도 있겠고 여자를 낳을 수도 있겠네요. 이 남자를 낳을 때 왕자라고 하지만 이 왕자는 조선에서는 처의 자식은 대군, 그 다음에 딸은 공주, 맞죠? 그런데 왕은 처가 아닌 뭐도 있을 수 있죠? 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첩을 뭐라고 하죠? 빈이죠. 장이 빈. 네. 그랬을 때 거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그 남자를 뭐라고 하죠? 군. 영창군, 영창대군. 다른 거죠. 그래서 되게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하죠? 옹주라고 하죠. 아빠가 있을 수 있죠. 왕도 아빠가 있었어요. 왕의 아빠를 뭐라고 해요? 앞선 왕이었다. 선왕이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뭐가 됐어요? 엄마도 비였다가 뭐가 됐어요? 대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지문을 읽으라고 해요. 갑자기 모의고사에서.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 군담 소설이 이거는 왕정 소설이나 찍으세요. 네, 궁정 소설이나 왕정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애정 소설을 읽는데 갑자기 애들한테 정절 훼손 누명이 있다. 뭔 소리예요? 애들은 당황스럽죠. 우리 애들 엄청 당황스러운 얼굴 보세요. 지금 뭔 정절이 뭐예요? 정자 무슨 정자죠? 사랑 정자로 알면 돼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썸 탄다고 안 하고 정분 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절이 뭐예요? 사랑의 절개를 지킨다요. 그러니까 평생 몇 남자만 만나요?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된다는 게 정절이에요. 근데 훼손 누명을 썼다는 거 뭐죠? 너 다른 남자 만났지 이 지지배야 이거죠. 너 다른 남자랑 사랑 나눴지 이 지지배야. 이게 정절 훼손 누명이죠. 그죠? 이 말을 못 알아먹으면 문제를 틀려요. 더 갈까요? 군담 소설. 대원수가 뭐예요? 착한 애예요, 나쁜 애예요? 엄청 착한 애죠. 왜냐하면 대원수가 대가 큰대 으뜸원 장수수, 우리나라의 으뜸 장수, 최고 으뜸 장수, 그게 대원수. 대사마 대장군, 대사마가 뭐죠? 사마가 외교관이에요. 대사만이에요. 외교관 1등. 근데 얘가 대장군이에요. 군수권과 외교권을 다 갖고 있는. 그래서 국가에 큰일이 생겼을 때 모든 일을 다 총괄하는 자가 대사마 대장군.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밑에 각주도 안 나와요.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안 싫어할 수 있어요? 한림학사가 뭔데요? 모르고. 그 다음에 한림, 그 다음에 뭐냐면 박강사, 박상혁 이름을 박상혁이 강사니까 박띄구 강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박한림 하면은 애들이 박 씨의 이름이 한림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한림학사 박 씨인데 그런 걸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체험 안 하고 가도 되나요? 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허생전 한 편 읽은 걸로 고전소설 좀 된다? 절대 안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좀 더 가는 거예요. 한다 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문제풀이도 잘해야 돼요.